안녕하세요. 한길의 한승동 기자입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에는 역대 대통령의 연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은 대통령 재임 시기 동안의 정책 및 국정 방향을 비롯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통령의 생각을 쫓아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연설비서관들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이 말과 글을 쓰고 다듬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담에서는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자 현재 메디치 미디어 주간 편집 주간인 강원국 씨를 초대했습니다. 심했지. 이게 그때 그 노래라도 그렇지. 달랑 한 곡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다니. 예쁜 물감으로 서너 번 덧칠했을 뿐인데 어느새 다 덮여버렸구나 하며 웃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오래된 예배당 천장을 죄다 메꿔야 하는 페인트장이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남도 이제 이 강주가 낸 책 때문에, 책이 보니까 뭐 예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예상보다 훨씬 더 책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저도 못했고 그 출판사나 또 이제 서점에서도 깜짝 놀래고. 근데 어느새 지금 이제 28세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저의 뭐 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두 대통령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의 글쓰기인데 어떻게 쓰시게 되는지 뭐 많이 그동안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참여정부 3년차 때 대통령께서 그 책을 쓰라고 하셨고요. 아, 대통령이 직접? 예, 글쓰기에 관한 책을 써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자네가 경험한 것을 남과 공유하지 않으면 자네는 특권을 누린 거다. 특혜를 받은 거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 연설문 쓸 수 있는 사람이,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근데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거는 특권을 누린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소수가 누리던 것을 다수가 누리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책을 쓰고 그 강연 같은 걸 해라.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같이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라. 그전에도 대기업에서도 글을 쓰시고 연설문 작성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럼 오랫동안 글을 쓰셨는데 그 글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본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드디어 비로소 본인 당사자 이름으로 냈고 그것도 또 시작이 됐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작년 11월, 12월 두 달간이 책을 썼는데 그 이제 집 앞에 도서관 가서 글을 쓰면서 참 느낌이 행복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어서 행복했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일을 하는구나. 그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월 동안 다른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강주간의 작가로서의 강주간을 위한 일종의 연습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글과 생각은 많았지만 직접적인 인연을 할까, 그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과연 그 글쓰기란 책을 냈는데 내가 과연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해 봤을 때 그게 전혀 아니라, 저 곱씹어 왔습니다. 저희가 쭉 그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글을 본인이 보니까 쓰고 나서도 잘 쓴 것 같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런 걸 얘기할 만큼 글쓰기에 자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언제부터 과연 글을 썼던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쭉 보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글을 쓴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야간 자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의 일환으로 쓰신 건가요? 아니요, 그 밥 먹으러 친구들 나가면 제가 그 칠판에 제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한국의 현대시라는 그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 시를 다 외우다가 제 시를 쓰고 싶다 그래서 칠판에 이제 하루에 하나씩 시를 쓰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쭉 그 글과 무관하게 살고 그런데 우연히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어느 회사에 갔는데 그러니까 20주년이 되는 해에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사를 20년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관여가 되면서 그 사사를 우연치 않게 제가 쓰게 됐고 그 인연으로 이게 대우의 계열사였는데 김우중 회장께서 정경련 회장이 되시면서 스피치 라이터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 중에 글 쓰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우 비서실을 한 데를 가게 됐고 거기서 글을 쓴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님 때 이제 그 행정관 중에 경제 분야 연설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람을 또 찾다 보니까 정경련 회장 그 연설 썼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문학 소년이었네요. 보니까 시도 쓰시고 한 거고 보통. 그 잠깐 객기였죠. 아,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은데요. 아, 누가 글 잘 쓴다더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에 계시다가 청와대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예,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기업에 있다가 가는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전례가 없던 걸로. 그러니까 기업도 이제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 계시던 분들은 계신데 저같이 이렇게 뭐 전혀 무관한 데서 있던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도 이 경력을 이게 뭘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차로 이렇게 입사가 돼야 되는데 군대 경력 말고는 단 1개월도 안 쳐주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갈 때 그 연설, 예, 6.15. 냉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네, 그 예, 부분을 예. 보시고 저기 부인이시던가요? 네, 예, 예.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딱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운명 같은 게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6.15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 출발 인사를 하시는데 텔레비로 이제 생중계로 봤죠. 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회담에 임하겠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이제 대우가 그때 무너지고 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나도 저런 연설문은 쓸 수 있는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되게 마음이 짠했대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정말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혀 뭐 그런 인연이 있었다거나 무슨 예정이었던 게 아닌 거죠. 전혀 예정했던 게 아니고 연락이 왔는데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광복절 연설문을 한번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 혼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일종의 필기 시험 같은 걸 봤습니다. 연설 비서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연설 비서관은 한마디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그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24시간 쫓으면서 그 안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설 비서관의 자격은 특별한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고요. 행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다 구술 안 해주시거든요. 그게 특별한 거죠. 네. 이거 하는데 중간에 그걸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그 맵집이 있어야 됩니다. 혼났을 때 의기소침하거나 포기를 한다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보통 뭐 연설비서관이 글을 잘 쓰고 뭐 나름대로 자기 주관과 생각이 뭐 뚜렷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연설비서관 못 합니다. 청와대 일단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질문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좋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은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써서 대통령께 칭찬받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는 딱 2번 칭찬받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는 단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어요. 우선 두 번부터 좀 들어봅시다. 한 번은 그 군산 자유무역 기공식 연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군산 지역 또는 전북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해안 시대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이제 한중 수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군산 이 지역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연설문을 그렇게 풀었는데 대통령께서 시야가 좋다.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그런 한마디 듣는 거요. 대단한 칭찬이고 정말 며칠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거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만델라 대통령께서 방한하셔서 만찬사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데 그거를 썼는데 대통령께서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이 원문이 너무 좋다.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라. 정말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걸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걸? 그때만 해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들을 기회는 없고요. 이렇게 바람결에 들려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시로 뵀으니까요. 직접 뭐 얘기를 하시니까 혼내기도 직접 혼내시고, 다만 이제 칭찬을 못 들었을 뿐이죠. 과민성 대장염. 그게 이 스트레스나 이게 긴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하고는 비교 안 되는 긴장 속에 사시는데 화장실도 커피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술과 스트레스가 합쳐지니까 이제 과민성 대장 증세가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도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과천부터 청와대까지 있는 화장실은 거의 다 꿰일 정도로 그때도 심각했었는데 대통령님과 직접 부딪힐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면서는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하시니까 대통령 말씀 듣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죠. 근데 대통령 말씀 한참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3.1절 연설 구술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중간에 어디를 뜨면 얘기할 상대가 이제 없어지는 게 되는데 중간에 대통령님 불렀죠. 그랬더니 저를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저를 쳐다보시니 다녀오게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바로 그 딱 이어서 그냥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경우에도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래 직원이라도 배려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저 친구가 얼마나 민망해할까. 아 그래요? 네. 그게 전 배려라기보다는 저 친구 잘못하면 내 연설 망치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고요. 근데 정말 한두 번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술을 한 번 먹고 이제 낮에 반주를 한 잔 하고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오후에 찾으셔가지고 갔는데 몇 말씀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술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다음에 다시 하자고.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배려를 하시는구나. 그 2007년도 그때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같이 가셨네요. 같이 가셨는데 첫날 하루 종일 굶으셨다고. 책에는 36시간인가 굶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굶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육로를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과 같은 대열을 이루고 가는데 제가 만약에 차를 세우면 전체 대열이 그게 저 영무 때문에, 네. 신체적 영무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약 먹고 다 비우는 거, 다 비우고 관장하고 그다음에 안 먹었죠. 평양 가서도 거의 안 먹었어요. 왜냐면 돌아올 일이 또 걱정돼가지고. 혹시 뭐 돌발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럼요. 그건 아마 외신 탈 거요. 차량 세운 이유가. 그런 어떤 신체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건강상 핸디캡도 있었고 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신. 딱 하나죠. 두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너무 노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비서관을 하신 분으로서 그 돌아가신 이후까지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분도 인기 있기가 힘든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쭉 국민들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꾸준히 그 이유가 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그런 아저씨 같은 사람,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 재임 중에는 오히려 대통령답지 않았다고 그래서 계속 그게 문제가 됐지만 저는 가장 대통령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통령답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게 이제 못 미친다. 뭐 그래서 말도 많았지만 그게 결국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 두 대통령의 어떤 저는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한 대통령 아닌가. 그 전, 그 후 다 놓고 봤을 때 두 대통령이 그러지 않으셨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까지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 간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스타일이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그럴까? 예. 글과 관련해서 연설문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듣는 사람은 처음이다. 반복해라.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반복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또 연설문을 읽는 데 있어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철저하게 이걸 보고 낭독본을 보고 읽으시려고 그랬고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는 굉장히 그 성의가 아니다. 그래서 준비된 연설문도 가급적 덮고 이렇게 청중과 눈을 마주치고 하려고 하셨고 그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설문이 되게 세 가지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 청중이나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 번째가 해야 되는 말. 그 계기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면 해야 되는 말은 반드시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에도 굉장히 후한 편이시고요. 항상 어디를 가시건 그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언가를 사전에 이렇게 찾으시고 이제 그런 데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면 하고 싶은 말 쪽에 방점을 많이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시고 우리가 들었을 때도 그런 약간 차이가 그대로 대신에 이제 내용은 그렇더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의 언어로 얘기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철저하게 상대로 언어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 국민이라는 소리를 인민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도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때 그러셨죠. 아니 순방을 왜 가냐? 본질이 뭐냐? 중국과 사이를 좋게 하고 우리가 얻어낼 게 있으면 얻어내고 지원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 무슨 단어를 뭘 썼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요체는 어쨌든 상대방 기분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얻을 건 다 얻어낸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연설문 작성자는 이쪽 쓰다가 근데 김대중 대통령 충분히 그쪽에 익숙해져 있다가 딱 노무현 대통령 바뀌면 약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주파수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건 포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던 게 3년 가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연설문을 쓰다가 인수위에 이제 2달간 들어갔는데 노무현 당선자께서 2달간 단 한 번도 제가 쓴 연설문을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아마 그때도 계속 그 김대중 대통령 스타일로 제가 연설문을 써서 드렸을 거예요. 야, 그 이해가 가네. 예. 그만큼 상당히 다르잖아요, 두 분이. 똑똑하게. 그럼 저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그거는 급하면 다 되더라고요. 몇 번 호되게 혼나면 이거는 내 연설문 아니네. 이렇게 쓰지 말게. 그래서 답답하시니까 3월에는 한번 부르셔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관저에서 한 2시간 동안 저를 교육을 시키셨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쓰려고 그래요. 근데 글을 진짜 잘 쓰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쓸까를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무슨 아젠다를 던질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걸로 항상 고민하니까 그게 그 고민이 철저하면 거기에 따른 글은 뭐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의 그 글을 쓰는 어떤 실무적인 비결이라고 할까? 그거는 독서와 사색과 메모, 그 다음에 학습, 토론. 끊임없는 학습 토론. 네, 학습도 두 분 다 되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비서실로 폭탄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폭탄이 무슨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건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필문 필답입니다. 저희가 써서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종이 위에 직접 고치셔서 내려오는데 그 한 번도 안 고치고 내려온 적은 없어요. 그만큼 자기 글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으신 거죠. 아, 됐다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한 자라도 고치시는 거죠. 자기 글이니까. 그런데 뭐 단어를 고치거나 문단을 고치거나 한 페이지를 뭐 가위표로 치고 뒤에 쓰기도 하시는데, 폭탄인 경우는 이 종이가 내려오지 않고 이제 녹음 테이프 하나 딱 내려오는데 직접 녹음을 하시는 거죠. 아, 이건 써가지고 도저히 될 문제가 아니다. 고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고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고치겠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보죠.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었죠. 근데 그 폭탄을 한번 맞는 행정관은 정말 멘붕 상태로 며칠. 그 완전 총체적으로 안 돼 이건데. 그렇죠. 총체적 난국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들어본 소감 같은 게 있으시면 분평을 한번 보시죠.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 전에 제가 모셨던 대통령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과 상의하고 국민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간절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 않나. 지금 이제 최근에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결과에 대해서 그 비중을 많이 두시고, 이런 결과가 됐을 때 당신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의 이런 비전 어떤 거 이런 쪽으로 방점을 두실 것 같고,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어떤 비중을 두는 것과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그 기능이나 스타일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정성이나 담보 있는 내용이 문제라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연설문이나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안 하시는 이유는 그 바로 그 생각의 차이 같은 것도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서 그 효성의 조성래 회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경련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막상 이제 그분을 모시면 스피치라이터로 일을 해보니까 그 사실은 정말 내가 그 프로라면 그분은 그분 말씀대로 내가 받아서 나는 없는 거니까. 그분도 연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연설이 본인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2달 모시고 나왔는데, 연설 쓰는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스펀지같이 흡수가 돼야지 자꾸 내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반감이 생기면 그렇죠. 이건 아닌데 자꾸 그러면 쓸 수 없죠. 연설 비서관의 그 생각이나 이것이 결코 제로라든가 그게 아니다. 상당히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서로 교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연설문에 대한 생각도 그러셨고, 지금 그와 무관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지금 최근에 그 세월호 뭐 사건도 터지고 했는데 그걸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국회 대책 문제라든가, 아니면 NLL 문제 터졌을 때 혹 국정원 문제라든가, 대통령 가까이 모셨던 체험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근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국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가장 두드러진 게 어떻게 보면 참여에 대한 의식 같은 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게
수준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많이 각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수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효율을 강조하면 나는 그거는 좀 이제는 잘 안 먹히지 않을 거 아니냐. 그게 박 대통령의 이른바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저런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이제 나쁜 놈이 되고 이제 종북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불통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두 대통령은 최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에 있었던 거죠.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수직적 리더십에 굉장히 그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나와가지고 뭔가를 뭐 그냥 속도감 있게 딱딱 결정하고 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방패장 하나 결정하는데도 막 뭐 시끄럽고 어떤 경우는 뭐 심지어는 뭐 전두환 때가 좋았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미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 과거의 그런 국민이 아닌데 다시 또 이제 그런 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 국민들 거부감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 저 세월호요. 저 배사고. 배사고 대통령이 갔잖아요. 만일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라면은 연설비서관으로서 거기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써 드렸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 자료가 오긴 하겠지만 어디에 가장 제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안 가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참모들이 경제가 어려우니 어디 재래시장 가서 좀 상인들 격려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물건도 좀 사시고 현장에 좀 가셔라. 그러면 항상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정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지. 가서 사진 찍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내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안 가셨으려고. 아마 참모들은 권했겠죠.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이렇게 총 마무리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관통하는 질문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글은 그 사람 자체고 그 사람 삶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이 좋으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고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정말 신뢰가 첫 번인 것 같아요. 똑같은 글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제주보다는 마음이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계획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을 쓰려고 그러고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책은 언제쯤 내겠다는 계획이라도 잡아놨습니다. 올해 말경에 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책인가요? 대통령의 글쓰기를 내니까 아하.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 뭐 강연 요청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업들에서 좀 꺼려서 불러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업에서 경험한 것도 사실은 한 16년 기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글쓰기 책을 준비를 해서 연말에 했는데. 어떻죠? 야, 그건 또 기업에서 많이 살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혹시 두 분께 이렇게 만약 저 세상에서 만약 보신다면은 이렇게 이쪽에 앉아서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그 책을 쓰면서 정말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정말 두 분께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 거기에 두 분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근데 그 한 줄을 쓰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독자분 한두 분이 사실은 그 한 줄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많이 팔렸으면 하는 게 사실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안 팔리진 않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우선 책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참 상당히 문학수와 실용수로 나눈다면 실용수라고 하셨는데 아주 실용적입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릴 것 같아요.
애써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난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려네. 한때 나와 나의 동료들